자, 이어지는데 그 155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 244행에 전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진 찾아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표기가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절자는 끊어버리는 거고 윤자가 되는데 이 뜻이 찾아보면 전륜이라고 그러죠. 전륜인데 매우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조금 뛰어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뛰어나는. 그래서 이걸 이때 excellent란 말을 쓰죠. 그죠? excellent. 영어로 치면 excellent지. XL, 이 XCL이라고 그랬는데요. excellent. 이게 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absolutely 하는 게 절대적으로 뛰어난, 뭐 distinguished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걸 말하는데 excellent 하는데 excellent, absolutely distinguished 하는 그런 표현이 전륜이에요. 이 전륜한 강력한 두 전사, 즉 트로이 측에서 오는 판다로스와 아이네이아스를 맞서서 지금 바로 이 디오메데스가 맞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들이 온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스테넬러서 얘기를 하니까 251행부터 디오메데스가 대답을 하죠. 어떻게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냐. 쟤들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나 나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일세. 싸움을 회피한다거나 몸을 살리는 것은 내 승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는 아직 힘이 넘쳐난다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맞짱을 뜨겠다. 일기토를 하겠다. 이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유명한 임전무태다. 임전에는 무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전무태,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임전무태의 정신인데 세속오개, 신라의 화랑도의 5개 정신 중에 하나 있죠. 그죠? 이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섬이 없다. 임전무태. 지금 뭐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 윤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임전무태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알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6.25 전쟁 얘기를 하는데 1950년에 있었던 그해 여름의 얘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쟁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우리나라 국토가 거의 다 지금 정복이 돼갖고 남은 게 어떻게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았죠. 경상도에 경상북도 일부하고 경상남도 일부밖에 안 남아요. 낙동강 방어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 낙동강을 축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방어선을 쳤단 말입니다. 여기에 급파된 미군들하고 일부 유엔군들, 그때 뭐 거의 오지도 못했고 미군들 약간 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철수한 국군 병력,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조된 병력이 아시다시피 중학생, 고등학생, 주로 고등학생들이 학도병이라 해갖고 정신없이 그냥 끌려왔거나 자진해서 왔거나 이런 애들이 여기 다 몰려. 그래갖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제 공산군을 향해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때에 위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군 사령관, 즉 낙동강 전선을 현지에서 총책임하는 전체적으로 총책임하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이죠. 이는 이제 극동군 사령관이고,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미군 사령관은 오성 장군, 별 5개, 그죠? 원수라고 하는 메가드고, 그 밑에 부하로 누가 있었냐면은 2차 대전 유럽 전선에 파견되었던 기갑부대의 그 명장이었던 거죠. 조니 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8군 사령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워커. 이 사람이 지금 현지에 지금 낙동강 전선에 와서 시찰을 하고 있어요. 과연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느냐. 워커라는 사람이죠. 워커. 이 별세계 중장, 워커 중장이 와가지고 낙동강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이 국제사회가 보는 유엔군이 올라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적은 지금 정신을 쳐들어오는데 너무 힘이 넘쳐나고,
지금 이제 위기에 몰려갖고 방어선에 써 있는 한국군과 미군들의 이 상황은 전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거라고 굉장히 기겁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난 것 같은 느낌이 팽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동강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함락이 되고 이 육지로 존재하는 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군이 다 점령. 그걸 나중에 다시 이제 수복 전쟁하려면 상륙을 해갖고 하려는데 그건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는데 이거 객관적으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미군들조차도 굉장히 자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은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데 임전무태 이 연설을 했습니다. 화랑도를 갖고 연설하는 게 아니고 거의 유명한 연설 to stand or to die라고 하는 연설을 서 있을 거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서 있는 거는 뭐냐면 사수하는 거죠. 사수하는 거. 죽음으로서 막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야 or 그렇지 않으면 to die 막지 않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얘기했어. 누구한테? 자기 미군들한테 얘기했어. 자기 나라 얘기도 아닌데 지금 군인은 뭐냐면은 전쟁에서는 물러섬이 없다는 거죠. 군인은 국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자신 없다고 후퇴하는 거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들한테 명령을 냈대. 죽을 각오로 싸워라. 그러지 않으면은 물러가는 거나 아니면 뭐 타협하는 거나 뭐 항복하는 거나 아니면 뭐 평화 협상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여기 방어선을 막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낙동강 전선이 9월 15일 그 인천 상륙이 이제 진행될 때까지 대략 그 당시에 6주 정도를 기적적으로 버텨냈어요. 이 워커의 공이 얼마나 크냐면은 혹시라도 그 미군 병사들이 방어하다가 이 전투력을 우려해서 이 제대로 안 할까봐 일일이 본인이 찾아다녔어요. 중요한 주요 거점 지역을 직접 자기 발로 뛰면서 일일이 전쟁하라고 사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래갖고는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탄약 보급을 철저히 했습니다. 무기를 계속 채워줬어요. 그거를 마치 쫄병이 하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절대로 안 밀리고 심리적으로 그 자신감을 갖고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그 우리나라 국방 그 연구원에서 보고하고 연구한 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는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 사기를 갖다가 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동시에 또 전쟁 경험이 없던 우리나라 그 당시 지휘관들 뭐 지휘관들은 보통 대령 소장 별 하나짜리 아니면 뭐 중령 뭐 이런 애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전 경력이 약하대. 자기는 유럽 전선에 독일군하고 싸웠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전 수준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일이 다 가르쳤다는 거죠. 전쟁하는 요령이랄까, 그 작전 짜는 요령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이 워커 장군 거의 나이가 60이 돼요. 근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계급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얘들이 전부 그 당시에 군대가 만들어지고 1년,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대국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됐으니까. 뭐 1년, 2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30살 뭐 이래요. 나이가 요즘처럼 50, 60이 아니고 백선엽 장군이라고 그 당시 1사단장도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때. 별 하나인지 두 개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일이 가르쳐가면서 임전무태하도록 만들었고 특히 그 당시에 그 오늘날에도 좀 살아있는데 나이가 원래 100살이 됐는데 그죠? 그 1사단장이었던 이 백선엽 장군은 그 당시 나이가 30살입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밀리니까 1사단장 백선엽 장군 이 백선엽 장군이 더 이상 군인들이 전쟁하니까 이게 사기가 떨어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해갖고 물러서는 걸 보고는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본인이
그 당시 그 M1 소총인가요? 거기다가 대금을 꽂고 자기가 지금부터 나갈 테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가다가 적이 두려워서 돌았으면 자기를 쏘라고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명령 내리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우리나라 군대가 사기가 꺾일 뻔하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전쟁을 해서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6주간 끌어떨입니다. 북한군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군은 그 북한군이 없던 게 공군력이었는데 끊임없이 못 밀고 오도록 위에서 주간에는 계속 공습을 했습니다. 북한군 기지에. 그래서 무차별 폭격을 하는 바람에 많은 그 전력 손실이 있었다고 나중에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임전무태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때 무너졌으면은 아마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6주를 막아내는 바람에 인천 상륙을 하고 다시 반격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임전무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망할 건데 이제 결정하자는 거죠. 구차하게 살려면 항복하는 거고, 아니면 나라 지키는 것이 목적이면 끝까지 죽어버리면 끝난다 해갖고는 그 유명한 to stand or to die라고 하는 이 사수명령이죠. 그죠? 죽어야 된다. 못 지키면 죽는 각오로 해서 싸우라고 했던 것이 남의 나라 전선에 가서 워커가 했던 명언입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 국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디오메데스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싸움을 회피한다거나 몸을 사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면서면 물러섬이 없는 것이 군인의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갖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걸 안 다음에 좀 뒤를 넘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274명이 되면 이 사람의 그 얘기가 이제 다 끝납니다. 끝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어떻게 다른 두 사람이 날랜 말들을 몰고 재빨 따고 왔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테넬로스인가요? 예, 스테넬로스하고 그 디오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측의 두 장군이 대화를 하는 사이에 반대쪽에서 누구야? 트로이 쪽의 판다로스와 아이네이아스가 빨리 다가와서 이제 얼굴을 맞댈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인명하고 지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잘 보세요. 그리스 쳐들어온 애들 연합군 측하고 지금 트로이 측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오늘 5군의 주인공 디오메데스가 있고 같은 측에 스테넬로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하고 맞서 싸우는 게 판다로스와 트로이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아이네이아스가 있다며.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양측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 측, 트로이 측. 그러니까 그리스 측에서는 디오메데스와 스테넬로스, 트로이 측에서는 판다로스와 아이네이아스가 있다면. 그래갖고 지금 이 양측이 싸우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자, 그래서 275가 바로 다른 두 사람이 바로 이 트로이에서 온 두 사람 말합니다. 재빨리 다가왔다. 리카온의 빼어난 아들이 즉 판다로스죠. 말을 걸었다. 자, 당당한 튀데우스의 아들이요, 판다로스요, 디오메데스요 이 말이죠. 그죠? 날랜 화살을 쏘았건만 내가 그대를 쓰러뜨리지는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엔 맞힐 수 있을지 내 그대를 창으로 시험해보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창으로 한판 뜨자 이 말이죠. 그죠? 그래갖고는 이제 뭐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신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280병이 나오는데 그는 그림자도 긴 창을 번쩍 쳐들고 던져서 티데우스 아들의 방패는 맞췄어요. 방패 맞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리케인의 아들이 그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옆구리를 정통으로 맞았으니 필시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패를 맞췄는데 이 옆구리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디오메데스가 이렇게 답을 해요. 그대는 빗 맞췄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도 창을 이제 맞서 던져버리죠. 그죠? 그 창을 아테나가 판다로스의 눈 옆 코로 인도해서 어떻게 돼요? 하얀 이빨들을 꿰뚫게. 이게 뭐죠? 얼굴을 맞아버린 거죠. 그죠? 이빨 쫙 뚫리는 그 얘기가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296행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그의 목숨과 힘은 풀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창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본인이 창을 맞아서 죽게 되는 이 판다로스의 최후가 여기에 나와 있다. 그 옆에 있던 아이네아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료가 맞았으니까 처리하러 내려왔어요. 즉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혹시 시신을 뺏길까봐, 그러니까 이 판다로스의 시체를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갖고 가려고 이제 다가가 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투구를 믿고 사자처럼 시신 주위를 성큼성큼 걸어다녔고 시신을 향해 달려드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를 열망하며 창과 둥근 방패를 그 앞으로 내밀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렀다. 이에 티디우스의 아들이 손에 돌덩이를 집어드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디오메데스 보다가 아이네이아스를 향해서 돌덩이를 집어들어서 막으려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의 느낌이 나는데, 여전 사람 같으면 둘이서도 들지 못할 돌덩이였는데 그것을 그는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더라. 이게 전형적인 미티컬 엘레멘트, 신화적 요소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둘이도 못 드는 돈을 혼자서 번쩍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00kg 넘는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죠? 믿기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것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아이네이아스 허리 관절을 향해서 던져버리죠, 그죠? 그곳은 허리에서 넓적다리가 이어지는 곳으로, 이 허리에서 넓적다리 이어진 여기를 향해 집어 던지죠. 흔히 절구라고 부르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디오메데스는 그의 절구를 갖다가 부숴버려요. 박살을 내버려. 힘줄을 끊어버리고 살갗은 찢어지고 뭐 이렇게 묘사가 나오고. 이제 아이네아스도 이제 최소한 죽었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거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된다. 그러자 영웅은 무릎을 꿇고 억센 손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지만 그의 두 눈은 밤의 어둠이 내리덮었다 하는 건 느낌이 꼭 죽은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메타파를 쓰고 있는데, 이래 되니까 누가 개입을? 자기 엄마 신이 개입을 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인간들의 왕 아이네이아스는 죽고 말았을 것이나 소목이든 안키세스의 그를 낳은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낳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보면 황당한, 쉽게 말해서 막 노는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아프로디테다 하는 그런 얘기.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이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신의 개입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아들을 흰팔을 감싸며 그의 앞에 주름잡은 찬란한 의상을 펼쳐 날아오는 무기들을 막아주는 우리되게 해줘. 우리라고 하는 방어막인데 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갖고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찰나의 목숨을 구해주고 데리고 나가는 것이 이제 이 대목에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디오메데스가 죽일 뻔했던 아들이 아이네아스를 갖다가 이제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는 좀 우리가 건너뛰고, 요 대목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때 디오메데스가 이 과감하게 이 자기 자식 구해가려고 하는 아프로디테에게도 공격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 장면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볼 텐데 그 318행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데 그리하여 그녀는 싸움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한편 카파네오스의 아들은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가 앞서 그에게 내린 지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고삐를 전차 난간에 메어 그의 통발굽의 말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붙들어 놓고 아이네아스의 갈기고운 말들을 향해 달려가 그 말들을 트로인들 쪽에서 출중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오이족으로 끌고 갔다. 자, 스테넬롯은 자기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동년배 중 가장 존중하는 전우 데이필로스의 그 말들을 맡겨 속이 빈 함선들로 몰고 가게 했다 하고 이제 쭉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 영웅은 자신의 전차에 올라 번쩍이는 고삐를 잡고는 이내 티데오스의 아들을 찾아 발굽이 튼튼한 말들을 기세 좋게 몰았다. 한편 디오메데스는 무자비한 청동을 들고 키프리스라고 하는 게 바로 아프로디테를 말합니다. 아프로디테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덤벼드는 거죠. 이게 이제 네가 어떻게 네 아들 데리고 갈 거냐? 내가 끝내버리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가 허약한 여신에 불과할 뿐 전사들의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들이 끼지 못하며 아테나도 도시를 파괴하는 애니오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즉 말이 신이지 아프로디테는 힘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제 끼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많은 무리들 사이로 추격하여 그녀를 따라잡았을 때 추격하고 있어요. 기상이 늠름한 이 티데오스의 아들 즉 그 디오메데스는 창을 내밀며 덤벼들었고 날카로운 창 끝으로 그녀의 연약한 손끝을 손끝에다 팍 찔러버렸단 말입니다. 상처를 하나 주는 거죠, 그죠? 그건 앞에 보면은 이게 아테나에 의해서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하여서 창은 카리스 여신들이 그녀를 위해 손수 짜준 향기로운 옷을 곧장 지나 손목이 살속을 뚫고 살짝 뚫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그죠? 예, 흘러내린다는 그런 얘기. 자, 여기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간신히 여기서 빠져나가긴 합니다. 빠져나가고 나가가지고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가 살던 신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디오메데스가 금방지게 신인 자신에게까지 대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올림푸스로 가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 376행을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 아이네아스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간다고 티데오스의 아들인 누구 디오메데스가 나를 찔렀어요. 창끝으로 착 찔러버리죠. 이 무시무시한 혼전은 트로이아와 아카이오이 족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신들의 싸움까지도 지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한번 성토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선택적으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 그 431행에 가서 이 아프로디테가 부상당한 이후 그 홀로 남게 된 아이네이아스에게 전쟁터에서 바로 그 디오메데스가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 아이네이아스에게 이제 공격을 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1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신들끼리 대화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는 아폴론이 몸소 그의 위에 손길을 뻗치는 줄 알면서도 아이네이아스에게 덤벼들었다. 디오메데스의 용감 무사해가지고 신의 개입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한다는 얘기. 그런 위대한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네아스를 죽이고 그의 이름난 무구들을 벗기기를 여전히 열망했다는. 세 번이나 그는 죽이기를 열망하고 덤벼들었고 세 번이나 아폴론이 어떻게 돼요? 이 방해를 해서 제대로 못 죽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방패를 물리치게. 그러나 그가 네 번째로 신과 같이 덤벼들자 그 멀리 쏘는 아폴론이 무섭게 소리치면서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몸을 사리고 물러가라.
그대는 자신을 감히 신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사신과 대지율을 걷는 신간들은 결코 같은 종족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 겁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러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약간 반전이 일어나는 대목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까지 디오메데스의 용맹한 활약으로 인해서 그 디오메데스가 맞서 싸우게 되는 반대 진영의 트로이는 지금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이가 위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기를 끌어올려 다시 전쟁을 시키는 것도 역시 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레스가 이 부추기는 겁니다. 누굴 찾아가냐면은 이 트로이 측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장군은 바로 이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큰아들인 이 헥토르거든요. 파리스의 형님 아닙니까? 얘가 지금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얘가 용기를 얻으면 다시 싸울 수 있으니까 아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64회부터 나오는데 제우스께서 양육하신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여 그대들은 언제까지 아카이오이족이 백성들을 도륙하도록 도륙이란 말을 알죠, 그죠? 무자비하게 그냥 다 가축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듯이 죽이는 거. 이게 도륙이란 말이에요. 도륙. 예, 도륙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쉽게 죽이면 이걸 갖다가 죽인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막 도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로는 슬랩트라고 말해요. 동물을 갖다 무참하게 죽일 때 슬랩트를. 이게 도륙이란 말이에요. 슬랩트란 말이에요. 슬랩트. 도륙해버리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륙, 슬랩터. 도륙하고 있다. 도륙하도록 내버려둘 참이요. 튼튼하게 만든 성문주의로 그들이 공격해 올 때까지 내버려둘 참인가요? 하면서 지금 헥토르만큼 중요한 전사가 쓰러져 있소이다. 지금 어떻게 돼요? 디오메데스한테 공격을 당해갖고 지금 비실비실하게 넘어져 있다면 그래가지고 아이네아스가 지금 넘어져 있으니까 구합시다 하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그는 저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은 또 사로페돈이 고귀한 헥토르 또 다른 사람 또 나타나갖고 헥토르한테 자극을 줍니다. 헥토르요 당신의 용기가 어디 갔소?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된다면요. 이제 비유법을 쓰고 있는데 476행이 나오는데 마치 사자주의에 개떼처럼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트로이는 겁을 먹어가지고 사자가 이제 쳐들어온 그리스 연합군인데 얘들 앞에 개처럼 버글버글 이렇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헥토르를 자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165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그래서 그는 즉시 무구를 갖춘 채 전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려서 날카로운 창 두 자를 휘두르며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무시무시한 혼전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트로이 사람들이 용기를 해갖고 한판 이제 붙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게 모든 게 신들의 개입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니 우리가 이제 행간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596행부터 하게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는데 자 헥토르를 보자.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때까지 떤 적이 없는데 헥토르를 보고 왜 떨었을까? 헥토르를 본 게 아니라 헥토르 뒤에서 신들의 농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느낌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춤하는 게 디오메데스에서 드물게 나타나요. 마치 늘은 들판을 건너온 한 사내가 바다로 흘러가는 급류의 강가에 어쩔 수 없이 멈추어 강이 거품을 부글부글 일으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뒤로 물러서듯이 꼭 그처럼 티데우스의 아들은 뒤로 물러서며 백성들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01행인데요. 친구들이여 우리는 고귀한 헥토르를 대담한 전사이며 창수는 사람이죠. 그죠?
창으로 전쟁하는 사람. 얼마나 찬탄했던가. 그런데 하나 그의 곁에는 늘 어떤 신이 붙어 다니며 이게 그 사람이 두려운 건 신이 도와준다는 거죠. 파멸을 막아주고 있어. 지금도 그의 곁에는 저기 저 아레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붙어 다니고 있지 않느냐. 자기는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신화적인 요소. 사람이면 신이지 뭐 구분 못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분해버리니까 굉장히 미티컬한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대들은 신들과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는 게 트로야인들에게 얼굴을 향한 채 뒤로 물러. 자, 얼굴을 향해서 물러쓴다는 거는 등을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등 보이면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는 졌다는 건데 앞을 관망하면서 뒤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후퇴는 후퇴인데 이거는 항복이 아니고 작전상 후퇴라고 해요. 작전상 후퇴. 이게 중요해요. 자, 작전상 후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재밌는 말이 뭐가 있느냐? 작전상 후퇴라고 그러는데요. 이기기 위해서 후퇴하는 걸 작전상 후퇴인데 이거 말고 다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자,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작전상 후퇴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의 공격이. 자, 뭐가 있냐면 6.25 전쟁 때 그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상황이 반대가 돼요. 북한 영토가 이제 우리 수중에 거의 다 지금 장악이 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냐, 뭐 3일 남았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준비를 한다고. 왜? 이제 정복이 끝난다며 북한 정복이. 그래갖고 두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걸 기대하면서 그해 10월, 11월 1950년 우리나라는 덜떠 있었어요. 이제 곧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를 꾸릴 생각을 하고. 북한군은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병력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100만 대군, 80만 대군 뭐 이런데 좋게 100만 가까운 대군을 투입을 했어요. 왜? 북한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즉, 이 쳐들어온 연합군들하고 우리나라 국군이죠.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북한군은 거의 다 전멸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중공군이 들어와갖고 지금 밀고 내려오고 상황이 또 불리해졌. 그래갖고는 그때에 개마고원 부근에 진주에 있었던 미군 그 1사단이던가요? 병력이 한 수천 명 되는데 수만 명대인가요? 되게 많은데 그 병력이 추위와 중공군의 야간 공격에 시달리면서 꼼짝을 못해서 전진을 못하고 이제 작전상 어떻게 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면 포위를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고산지대에서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중공군은 셀 수 없이 몇 배로 많았어요. 몇 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영하 40도의 추위를 꿰뚫고 이제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작전하기 편한 곳으로 내려가는 그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후퇴에 들어가요. 후퇴. 네, 여기 보면 제가 후퇴라고 썼죠. 그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 포위되어 있는 미군 그 1사단인가요? 미 해병대라고 그러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유명한 장군이 스미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후퇴를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 후퇴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의 공격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게 나중에 이동하면서 적을 갖다가 또 괴롭히는 거죠. 중공군들을 갖다가 타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죠. 그죠?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지 포위를 뚫기 위해서 나온 건데 사실 공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근데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좀 위대한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고립돼서 다 건지기는 힘드니까 비행기로 병력의 일부만 건져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사령부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위 장성들하고 이게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은 살고 별 볼 일 없는 사병들은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걸 거부한 사람이 바로 스미스입니다. 네. 우린 다 죽으면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 빠져나가면 안 된다 해갖고 다 같이 후퇴를 해서
그대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인데, 시간이 35분 다 돼버렸는데, 오늘 덜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읽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지금 디오메데스하고 이 헥토르가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략 606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5월 15일이 되는데 이 단국대에서 지금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장 수업인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인지.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할 테니까 진도는 이어서 나갈 터이고 6번을 나가겠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 대기해 보세요. 그럼 어느 시점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